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뵀던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집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단히 요약하면은 사성제의 그 첫 번째인 고제, 결국 이런 거죠. 인간은 어떤 괴로움을 경험하는가? 과연 인간이 경험하는 괴로움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게 좀 심각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실존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제 이런 물음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 사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팔고, 그리고 뭐 고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번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인간의 고통을 개념화하는데, 이제 이렇게 불쾌정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쾌한 정서, 그리고 이런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현실 부적응 문제.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심각해지면 본인도 매우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심각한 상태를 정신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죽음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 고독이라는 문제, 그리고 허무 또는 무의미,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괴로움이 어떤 관련성을 맺는가? 그래서 크게 말하면 팔고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있을 일,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을 텐데, 또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제 이렇게 예상할 때는 위험을 예상하고 주로 불안해지죠. 불안, 긴장. 그리고 이제 그게 다가와서 겪을 때 고통을 경험하고 그때 이제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좌절의 기억이 되고 그게 우울감 또는 수치스러움, 후회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되게 경미하게 뭐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해지고 장기간 지속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라고 하고 우울증이다 또는 불안장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주제가 뭐냐, 구부듣고 뭘 했는데 추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잘 맺지 못하고 이별하게 됐다. 이런 삶의 주제들과 관련된 괴로움을 말하는 반면에,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게 불안, 뭐 어떤 분노 또는 이렇게 우울로 변해가죠. 지나간 과거가 되면.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고, 팔고의 결과로 나타난 심리적인 증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신장애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말씀, 복습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요. 자, 사성제의 첫 번째는 고제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국 인간의 삶이 괴로운 거다, 고해다, 사고와 팔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나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사는 게 괴로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병원에 아프고 가면, 정신과에 가면 약 드세요. 또는 뭐 스님들 같은 명상하세요. 염불하세요. 라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나요? 또 그런 방법을 찾지 않나요? 그게 도제입니다. 해결 방법을 사람들은 구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이 왜 괴로워졌는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봐라. 왜 고통스러워졌는지 그 고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해결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원인 때문에 괴로워졌는데,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삶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걸 이제 멸제로 말씀드리고, 그 이고 등락, 고통을 여의고 최선의 삶의 상태로 나가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수행을 해라 라고 고짐멸도의 순서로 사성제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집제, 고통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양한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불교의 이론과 심리학의 이론을 비교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집제 심리학은 과연 고통의 근원이 뭔가,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방대한 주제거든요. 불교의 그 2600년 동안 수많은 그 위대한 불교학자와 고승들이 이거를 뭐 교학으로 설명하려고 무수한 논서와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다가 이제 종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심리학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냐? 이것도 엄청나게 방대한 얘기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이거 몇 년 들어야 되는 강의를 그냥 1시간 반 만에 양쪽을 다 요약하니 이거 무모한 짓이에요. 사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생고, 사고, 그리고 팔고, 자, 이런 고통이 왜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는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하죠? 무명에서 시작한다. 무명. 어리석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밝지 못함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미혹이 돼서 여러 가지 망념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망념의 핵심은 아집과 법집이다. 이 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라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실제하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는 법집 등등. 뭐 여기도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몽상, 그냥 그 임시로 있는 허망한 것을 실제라고, 진리라고, 꿈 같은 것을 실제라고 믿는 전도몽상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가면 유식학 쪽에서 이제 번뇌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망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다. 이제 108번뇌가 뭐냐 하는 건 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유식학에 의하면 근본 번뇌, 이게 이제 그 삼독으로 알려져 있는 탐, 진, 치. 탐, 과도한 욕망. 진을 흔히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진의 의미가 혐오라고 생각해요. 혐오. 뭔가 싫은 거, 하나는 너무 끌리는 게 문제고, 하나는 너무 싫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 분노도 상대방이 뭔가 내가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공포 같은 것도 사실은 싫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끌리는 거고, 하나는 너무 회피하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치는 뭐 무지, 좋고 나쁘지도 않은 혼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 밖에 교만, 의심, 그리고 부정견,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근본적인 6가지 번뇌로부터 새끼를 쳐서 여러 가지 수번뇌로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큰 번뇌, 작은 번뇌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 모든 것은 인연 업보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도 이런 연기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기설이 뭐죠? 12연기설이죠. 이건 괴로움의 발생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어떻게 노사에 이르기까지 1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무명, 무지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에서 행이 나타난다. 그리고 행은 식을 낳고 식은 명색을 낳고 등등.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노사의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12연기설을 잘 이해하시나요? 자, 무명에서 행이 뭐죠? 의지? 그 의지는 왜 생기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식이 생기는 거죠. 식은 뭐죠? 그래서 명색. 그리고 그 이후에 유깁, 아니, 비, 설시, 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하니까 어떤 감각. 그래서 좋은 거에서 애착, 취. 근데 이게 그러다가 10번째 유는 또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무명에서부터 이 순서가 인과관계라면 시간적으로 그래서 결국 노사, 늙고 죽는 괴로움이 나타나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이제 3세 양중인과설이다. 그래서 전생, 현생, 내생 이 3세를 이어서 지금 연결하는 거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설명도 있고 2세 일중인과설, 다시 말하면 12연기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념도 복잡하고 사실 저게 시간적인 순서로 어떻게 발전하는 건지 벌써 2000여 년 전에 주장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많은 불교 학자들이나 학파에서 여러 가지 연기설을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감연기설, 아뢰의 연기설, 진여 연기설, 법계 연기설 등등 이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을 다양한 연기설로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보기에 그럴듯하고 또 심리학과 연관성이 높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식학파의 아뢰야 연기설에 따르면 우리의 그 오감, 안이비설신의 이 오감이 그 색성, 향미, 촉 통해서 보면 안식, 눈으로 뭔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이런 오식, 5가지 감각,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걸 보면 빨간색이구나, 동그랗구나, 달달하고 맛있구나 라는 감각을 통해서 그것과 내 내면이 연결되면서 저게 사과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의식, 외부 세계와 내면의 통합으로 어떤 의식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는 말라식이 생겨나고 그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의 저장, 현대용어로 하면은 거대한 우리 무의식 세계, 기억 세계인 아뢰야식이 형성이 된다. 제가 이 아뢰야식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무수한 경험을 하잖아요. 현대 과학에 따르면 인간이 한번 경험한 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 어딘가 저장돼 있어요. 다만 그 정보를 꺼내서 의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기억하지 못하는 거 나중에 최면 걸면은 기억해내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험한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우리의 무의식 세계, 심층 의식, 아뢰야식을 형성하는 거고 그 아뢰야식에서 종자, 여러 가지 망념이
솟아난다. 종자처럼 싹이 터가지고 여러 가지 허망한 생각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세계를 이렇게 8가지 층위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이런 쪽을 무의식이다, 심층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야식이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망념을 유발시키는 바탕이다. 그래서 이 아르야식이 이제 어떤 고통의 뿌리다. 라는 이제 설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망념을 갖다 나중에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아르야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아르야식은 우리가 열애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함장하고 있는 열의 장이다. 그래서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고통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그런 불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도 아르야식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대승기신론, 여러분이 잘 아는 대승기신론은 마명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가모니보다 600년 이후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론소 주석서를 쓰셨었죠. 굉장히 그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1심에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불생불멸하는 진실한 진여 있는 그 진실한 상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 여기선 분열이 없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조금 이따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1, 2, 3, 4, 5로 나가는 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에는 본체가 있고 그 마음의 어떤 형상과 쓰임새, 이 3대가 있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려면 이 4가지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이런 5가지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1심 2문이 이런 망념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은 1심이에요, 1심. 근데 이게 이문으로 이렇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분열되는 겁니다. 이게 무국에서 음양으로 나눠지듯이 뭔가 하나였던 것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 진여 상태는 그저 맑은 그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정법의 상태라면 이 생멸문은 변화하는, 죽었다 살았다 변화하는 이런 오염된 그런 상태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진여문에서 생멸문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염법훈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오염된 마음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과정을 염법훈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복잡한 이론이 나옵니다. 이런 일심, 진여, 이게 바로 본각진심이다. 우리의 정말 가장 근원적인,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명 때문에 이 무지함, 어리석음, 이게 이제 불각의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지말불각, 여러 가지 이제 망념이 쪼개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3세 6추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3가지와 좀 거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심 상태에서 어리석기 때문에 무명으로 인해서 이 무명업상, 이제 무명으로 인한 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능견상, 이게 보는 어떤 의식, 보는 자가 생기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경계상이 생기고 다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지상, 무언가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상속상, 그런 생각이 이어지거나 그런 내가 아는 어떤 대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것. 그러면서 그걸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 업이 생겨나는 거예요. 업. 그리고 이제 업의 결과로
업계고상,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심, 본각 진심에서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것도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이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대한 집착, 법집이 나타나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집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미혹되는 거다. 그래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을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1심에서부터 이게 생멸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혹, 업, 고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어떡할 거냐? 거꾸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멸문에 그런 오염된 망념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잘 알고 거꾸로 진여문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정법 훈습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결국 일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 이런 등등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왜 발생하냐에 대해서 무명,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발생한다. 이 내가 왜 고통스러워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사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보이는 거죠. 자,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고통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상심리학의 관점과 심리치료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사성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당히 학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지금 우리 학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똑같이 고를 다룹니다. 인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가 뭐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연구가 그런 장애,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울한 사람을 어떻게, 어떤 상태로 끌어올릴 거냐? 그럼 어떻게 그런 건강한 상태로 치료할 거냐? 이게 고진멸도가 또 증상론, 원인론, 목표론, 치료론. 동일해요, 동일해.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증상론과 원인론, 고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런 제가 쓴 책입니다. 이상심리학.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거냐에 대한 게 이런 심리치료 이론, 상담 이론.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치유하려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 이제 심리학에서는 성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란 책은 대학원생 이상의 전문가들이 본 아주 두꺼운 책이고요. 이제 옆에 있는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은 학부생용 교재입니다. 이 책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뭘 느끼고, 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크게 보면, 첫째, 인간 보편적인 특색. 우리는 지금 여기 다 다르지만 인간으로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잖아요. 또 누가 욕하면 성질나고 뭐 하여튼 등등 인간으로서 공통된 특성이 있다. 보편적인 특성. 누구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특수한 집단의 공통.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여자끼리는 비슷하잖아요. 또 동양인과 서양인이 달라요.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인은 또 달라요. 우리도 그런 어느 한 집단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특성. 그래서 한 사람 안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남자, 노인, 뭐 때로는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등등의 특성이 있고 그 집단 내에서도 나만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특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선 동기, 심리학에서는 동기라는 욕망입니다. 욕망.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어떤 사람은 불안을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은 우울을 자주 느껴요. 어떤 사람은 분노, 화를 등등 이런 감정의 세계, 그리고 인지, 사고의 세계, 그리고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행동, 습관, 이런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한 사람의 특성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주로 뭘 추구하나?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나?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나?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믿음을 지녔나?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것들을 사람마다 이렇게 그 개인의 특성, 집단의 특성 등등을 나누는 거죠. 자, 이런 한 사람의 심리 세계는 우선 유전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향이 달라요. 젖을 조금만 늦게 주면 막 앙앙대고 큰 소리로 우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조용해 밤에 잘 자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 한마디도 못하죠, 태어나서. 그렇지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개한테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개가 말을 하나요? 그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진 못하지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재빨리 그걸 학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유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주어지고, 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학습을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동기, 정서, 인지, 행동이 이제 결정된다. 이제 이런 과정, 뭐가 유전에 의한 거냐, 뭐가 학습에 의한 거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나,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도 심하게 겪는 사람이 있고 또 경미하게 겪는 사람이 있고, 망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통의 원인을 보려면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있는 내용, 이제 이런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장애가 있다. 각 장애마다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왜 이런 장애가 생기냐라는 것을 여기 다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치료 이론은, 심리학의 치료 이론이 많습니다. 정신분석 이론, 융의 분석 심리치료, 아들러 심리치료, 또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런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간중심치료, 현실치료, 가족치료 등등 많아요. 이 하나하나의 치료도 아주 대단히 그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동료들과 같이 쓴 33권짜리 시리즈인데요. 우울증 치료라고 만병통치가 아니라, 정신분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울한 사람에게는 독특한 원인이 있고 우울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어떤 거냐, 또 범불안 장애는 증상이 뭐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런 장애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그 강론, 구체적인 장애와 원인과 치료 방법을 이제 소개한 책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이래서 무모하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론들을 지금 압축해서 대표적인 거 사실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정신분석. 아주 그 정신분석 학회가 있을 만큼 학술지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연구한 아주 심오한 분야입니다. 정신분석.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제시한 인간론이자 정신장애 원인론이자 치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주 불교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심리 결정론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현상은 우연한 게 없다. 원인에 의해 생긴다. 아무리 사소한 말 실수조차도 원인이 있다. 여러분,
밤에 꿈꾸시잖아요. 그게 막 일어나는 거, 다 어젯밤에 왜 하필 30년 전에 그 친구가 나타나서 그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원인이 있다. 근데 왜 저 친구가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심리적인 장애가 생겼는지 본인이 몰라요. 잘 몰라. 왜냐? 인간의 마음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 그리고 그 프로이트의 이론인데, 이 무의식 속에는 성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걸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밑으로 억눌러 가지고 무의식 속에 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에 이미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입을 통해서 엄마 젖을 빨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을 통해서 변을 보고, 이런 등등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먹고 싶은데 엄마가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가 뭔가 갈등을 부모와, 이제 이런 어린 시절에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잘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떤 무의식 세계와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과 금방 주의만 기울이면 떠올릴 수 있는 전의식, 그리고 저 깊이 있는 무의식. 이게 아르야식하고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르야식 이론과.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는 욕망 덩어리로 태어난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까? 그죠? 뭔가 닿으면 입으로 빨고, 배고프면 울고, 그냥 싸고, 이런 원초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현실을 잘 몰라요. 그냥 뭔가 막 배고프면 뭐든지 주워 먹고,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충동 상태로 태어난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무의식 속에 있고, 그런데 이 상태로 살다 보면 아이가 욕망을 채울 수가 없죠. 형이 있는데 형 거 마음대로 먹으면 엄마한테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형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현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 자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만 원초와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자아는 그 욕구와 현실을 고려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게 이제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초자아인데, 부모나 사회가 이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훔치면 나쁜 거야. 너 거짓말하면 이거 큰 나쁜 떼지. 이러면서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아이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슈퍼에고, 초자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발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은 자아가 중심이 돼서 욕망도 잘 충족시키고 현실과 잘 타협하면서 도덕 윤리도 해치지 않는, 그래서 자아가 중심이 돼서 이 원초아와 초자아를 잘 조절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다. 근데 이 자아가 약해지거나 원초아가 강해지면 충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또는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저거 나쁜 짓이야. 자기 욕망을 자꾸 억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무미건조해지고 우울해져요. 이제 이런 세 가지 심리적인 구조가 서로 역동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정신장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떤 정신장애,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갈등이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갈등은 성장 과정에서 또는 이런 세 가지 성격 구조 간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이런 욕망과 이런 도덕을 잘 통합하지 못할 때, 조정하지 못할 때 인간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무의식을 모르면 그냥 무의식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갈등이 있었고 성장 과정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이드가 있는 곳에 현실적인 에고가 있게 하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무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자유연상을 한다거나 이제 특히 꿈을 해석하면 이 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하는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꿈을 잘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가가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그 정신분석의 이론이 아르야식과 그 연기론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리고 이제 이 아르야식이 도대체 어떤 거냐? 과연 아르야식이 이런 고통의 근원이냐, 괴로움의 근원이냐, 아니면 열애장 이론처럼 여기서부터 불성이 함장되어 있는 열애장이냐, 또 무의식은 장애의 근원인가, 아니면 지혜의 원천인가. 이제 이런 주장이 불교에 있듯이 이 정신분석 이론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장애의 원인으로 봤어요. 근데 이 융이라는 또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립해서 분석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의식은 지혜의 보고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나타나는 게 꿈속에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뭔가 이 지혜로운 무언가가 지금 당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우리 의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단순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게 무의식적으로 얽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심리학자한테 분석을 받게 되면 꿈을 분석하면 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나가라는 무의식, 지혜로운 메시지를 무의식이 매일 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분석심리학자들은 이거를 잘 이해해서 치료자가 그런 그 무의식 속의 지혜를 경청하고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등등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는 무의식의 갈등에 의해서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이론도 있고 또 불교와 아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망념이 고통의 원인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설명하나요? 어떤 망념이 어떤 괴로움을 낳는가? 우울한 사람은 어떤 망념을 지니고 불안한 사람은 어떤 망념을 지니고 등등.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인지적 입장, 인지치료 입장인데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치료 이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장애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인지적 입장은 이런 가정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렇게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존재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해하는 바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구성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들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세상을 스스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구성하는 존재다. 그리고 특히 인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고, 그래서 인간은 이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고통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신장애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 부적응적인 인지, 불교 용어로는 망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자, 어떤 망념이 어떤 괴로움을 유발하는가. 이 문제를 인지 치료 이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범불안장애라는 불안장애 한 유형이 있어요. 범불안장애. 이 영어로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합니다. 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잘 때도 막 생각이 많고 평소에도 그래서 그냥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뭐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등등 또 뭐 그냥 국가 걱정, 뭐 세계 걱정까지 다 해요. 그 걱정이 많아. 늘 막 집중이 안 돼.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한 일도 없는데 오후가 되면 피곤해. 이런 장애를 넓게 걱정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런 그 범불안작의 원인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그런 꼬리를 무는 생각과 심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위험에 예민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 우리 주말에 가족 드라이브 나갈까? 주말에 나가면 차 막히고 교통사고, 지금 이제 추운데 빙판길에, 벌써 딱 위험을 예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여러분, 주말에 수백만 대가 하는데 저녁 뉴스에는 교통사고가 나오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확률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고, 아니, 교통사고 나도 접촉사고도 있잖아요. 정면 충돌, 가족 전원 사망.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니, 뭐 사고가 나더라도 좀 뭐 만회하나? 그럼 그거 해결하고 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고 나면 대처할 수가 없다. 심각하다.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은 위험에 예민하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위험하다라는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과거에 이런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운전하는 거, 차 타는 거 무섭습니다. 벌써 마음에 딱 한번 틀이 박힌 거지. 기억 체계. 기억 속에 세상은 위험해. 그래서 뭐 어디가 위험하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요새 급발진 사고 많다는데 차 어디 있지? 이런 위험에 대한 기대? 안전한 거는 무시하고 위험할 거에 대한 선택적 주의, 그리고 사소한 위험을 확대하는 이제 이런 망념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파국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폐렴이 되면 어떡하지? 폐렴이 돼서 뭐 죽으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등등.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서 사소한 거를 이렇게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은 사고, 사건 융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생각한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을 융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에 떨어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생각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생각에 진짜 떨어진 것처럼 막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일 뿐인데. 딸이 있는데, 관연한 딸이 있는데 밤 10시가 돼도 혹시 어떤 나쁜 놈들한테 뭐 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긴장이 되면서 실제 그런 것처럼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생각을 했을 뿐인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사고, 사건 융합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닌데 그 생각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몸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막 몸이 긴장하고 막 감정도 오고 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는 거 한 일도 없는데. 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망념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사회 불안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무슨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막 긴장이 돼가지고 무대에 딱 올라오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그냥 식은땀이 나고 말도 더듬고 등등.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 앞에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망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해서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보여줘야 된다. 사소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게 했는데 본인 스스로 아유,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안 나갈 거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안 나가니까 연습할 기회가 없으니까 평생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그 밑에 망념들,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의 기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약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앞에 살아가면서 불안에 떠는 모습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회적 평가에 대한 신념으로 내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할 것이다.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열등하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거죠. 또 공황장애라고 잘 알고 있죠.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평소와 달리 몸이 흥분하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이러다가 내가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 극심한 공포에 빠져드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막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심장 건강하신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공황장애인데, 이런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그날 과로를 한다든지, 누군가 싸움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등등 어떤 위험을 자각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걱정과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 교감신경계가 흥분해요. 평소와 달리 심장이 더 세게 뛰고, 뭔가 쿵쾅쿵쾅 불규칙하게 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뭔가 몸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인식하면서 이거 위험한 일 아니야? 라고 파국적인 해석을 하면서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걱정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몸은 더 흥분하게 되고 이게 이제 몇 사이클을 돌게 되면 진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평소와 다르게 몸이 막 흥분된 걸 느끼는 거죠. 그때 그 몸의 흥분 상태를 이거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까무라쳐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급성 질병, 바로 죽을 수 있는 이런 질병으로 파국적 오해서 잘못 해석하면 이게 이제 공황장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망령, 몸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심장마비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 근데 굉장히 유사하지만 몸의 어떤 이상을 급하게 죽는 병이 아니라 이거 암 아니야? 간경화 아니야? 여러분 암 걸렸다고 금방 죽진 않죠? 이렇게 암 아니야? 간경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공황발작처럼 심한 불안을 느끼진 않지만 건강염려증,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 병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병원에 자꾸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사고, 망념을 갖게 되면 이런 공황장애 건강염려증이라는 증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울증,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신장애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분이 축 처지고 의욕도 없고 심해지면 이제 자살하고 싶은, 살기 싫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실연을 당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다고 다 우울증 걸리나요? 네? 실연했다고 다 우울증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울에 걸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나는 무능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래, 앞으로도 잘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 증상이 생겨난다. 이 망념이 우울 증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흑백 논리.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특별히 좋아한다는 사인이 없으면 나 싫어하는구나.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그냥 안녕하세요. 나 싫어하나 봐. 왜냐면 좋은지 아니면 싫어하는. 이런 등등 선택적 요과. 여러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의 듣는 학생이 조는 겁니다.
이 선택적 여과는 뭐냐? 여기 몇십 명의 분들이 있는데 강사하는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이 팍팍 선택적으로 들어와요. 90%가 잘 들고 있는 건 무시하고 좋은 사람만 보고 이거 내가 강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개인화. 강의를 듣다가 어떤 분이 정신 깨려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내가 말 잘못했다고? 나와 무관한 일인데 나와 관련된 걸 해석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하하 하고 웃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 먼저 생각하다가 웃었겠죠. 내가 이상한가? 나와 무관한 것을 나와 관련된 거로 생각하는 거 등등. 의미 확대. 나의 약점은 크게 생각하고 나의 강점은 작게. 이런 등등의 오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 기저에는 이런 역기능적 신념이 있어서 비현실적인 믿음. 나는 항상 성공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 이런 비현실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현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인지적 오류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결과 그게 반복이 되면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망념들이. 자, 그래서 괴로움을 유발하는 망념의 유형에는 이제 우선 사건이 있죠. 큰 사건도 있고 이제 작은 사건들이 반복되면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우울증을 만들지는 않는다. 사건에 대한 생각이 우울증을 만든다. 그래서 A, B, C라고 합니다. B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살펴보셨듯이 이런 이제 망념적 사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이고요. 우울은 주로 이제 상실이나 실패로 해석하면 우울, 위험이나 위협으로 생각하면 불안, 뭔가 저게 나를 공격하는 거다, 비난하는 거다 생각하면 분노. 그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좀 감정이, 괴로움이 관련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여러 가지 오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래야 돼라는 신념이 있다는 거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대우와 존중을 받아야 돼. 어디 가면. 내 자존심은 어떤 경우도 훼손당해서는 안 돼. 내가 추구하는 일을 항상 성공해야만 해. 그리고 내 이익과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타인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당연적 요구,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 나를 존중해 줘야 돼. 누구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은 이래야 돼.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말다툼할 때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은 항상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자연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훼손해서는 안 돼.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 타버리고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자연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요새 잘 보시죠? 이 정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몹쓸 놈의 세상. 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런 등등의 망념,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집, 법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망념들이 우리를 더 화나게, 우울하게,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사건 자체보다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부정정서, 불안, 우울, 분노, 부정 경험을 한다.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인지적인 오류가 개입되고 비합리적인 신념, 자신과 세상에 대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해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정서를 경험하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죠.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인이 하는 얘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 쌍 했어요. 그럼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너는 쌍 하고, 그럼 이게 이제 돌기 시작하면 부부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부싸움이 시작하게 된 시작이 뭐예요? 이 자동적 사고. 이게 바로 망념이라는 겁니다. 망념도 이렇게 켜켜이 이게 미혹된 생각,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세계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막 해석하고 해서 뭐 화를 내든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심이다. 근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과거에 기억한 거랑 감각 들어온 거 인식하고 막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 결정하고 그러면서 막 욕망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고 뭐 조금 과장하면 이래서 우리의 삶은 일체 유심조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불교 불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교에 깊이 공감하고 또 심리학자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불교는 현대 과학과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유일한 종교다. 과학과 전혀 어떤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로서, 심리학자로서 불교는 뭐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 기본 논리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조금 쓰는 용어나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서 과학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론을 밝히는 작업이다. 연기와 인과를. 그리고 심리학은 특히 인간의 마음에 관한 거, 마음에 관한 연기와 인과를 밝히는 작업이 심리학이다. 그래서 불교의 그 세계관 중에 중중무진 법계, 연기, 우리 인간의 인과관계는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래서 우리 고통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신분석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걸 이제 종합한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장애, 고통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생긴다. 하나는 우리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좀 자세히 보면 우선 우리가 타고나는 유전자, 그리고 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뇌의 화학, 신경 전도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과거에 어떤 당했던 심리적인 상처, 이런 정서적 요인들이 무의식에 있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신분석, 역동치료를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신념, 이건 인지치료 받아야 돼. 생각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인 기술이 부족해서 연애하는 족족 실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행동의 문제예요. 이건 그 사람의 연애 기술, 행동 방식, 대화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잘 살려고 해도 워낙 집안이 가난하거나 아니 부부 갈등이 심하고 가족 갈등이 심하면 그 속에서 상처를 입는 거죠. 또 우리 사회 자체가 차별하고 낙인 찍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요인까지 이런 IMF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 문제 등등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이렇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연결돼서 어떤 사람의 정신장애,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통합적인 모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 정신장애는 스트레스와 취약성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거죠.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실현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좌절했다고 다 우울증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취약성이 있는 사람, 그런 거에 약한 기질을, 약한 성향을 지닌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뇌의 어떤 이상일 수도 있고 성격이 그래서 또 어떤 사건을 당해서 대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등등의 취약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 어떤 전달 물질이 뇌에서 더 분비가 되거나 부적응적인 생각이 증가하거나 파괴적인 감정이 생겨나거나 미숙한 대처 행동을 나타내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정신장애가 된다. 스트레스와 취약성이 만나면 이런 매개 과정을 통해서 정신장애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연기설, 인연업보. 이게 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신구의, 이 뜻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러면 그 결과, 과보로 정신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응보, 인과 업보에 심리학적으로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인과 업보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정신장애 누구나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지만 미세하게. 우리가 더 관심 갖는 거는 그런 살아가면서 겪는 정신장애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 이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미혹이 뭐냐. 이게 이제 아집과 법집이라는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심리학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 개념과 자기애라는 건데요. 이 마크 리얼이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Curse of the Self. 자기의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이런 우리가 나라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된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시당할까 봐. 자의식이 강한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기를 아유 바보같이 자기를 비난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죽음의 불안을, 죽음의 공포를 갖게 된 게 이 자기의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제 자기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우리가 부모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아주 태아의 상태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 수태가 돼서 바로 그런 간에 약간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이렇게 이제 올챙이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한 3, 4개월 되면 희미하게 뭔가 의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태동도 이제 조금씩 하게 되고. 자, 그런 그 우리 의식이 처음 깨어났던 그 시기. 무명의 상태일까요? 일심의 상태일까요? 자, 이런 아이가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뭐 개념이 없죠. 맑은 의식 상태죠. 이제 이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엄마가 진통을 하다가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생고입니다. 생고. 으아! 자궁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고요하고 편했는데 막 나오느라고 막 그냥 어머니 산도에서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나왔더니 뭔가 이상한 세상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울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엄마 품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감각이 발달합니다. 생각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애가 생기면 내 거 뺏어가면 째려보는 거죠. 이때부터 내가 생겼기 때문에 내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강화하려는 자기 애가 생겨나고 온갖 구부듣고 뭐 애별리고 등등을 겪다가 늙어서 노화, 질병, 그리고 이제 죽음 불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저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말할 때 무명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노사로 끝나잖아요. 이 과정을 뭔가 그 2600년 전에 그 언어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린아이가 처음 무명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사의 괴로움을 알게 됐는가. 그 과정에는 이렇게 감각이 촉에 의해서 애가 생기고 쥐가 생기고 등등, 응? 그러다가 이런 그 늙고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걸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을 잘 얘기하면 불교에서 하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숨 쉬고 혈액 돌고 이게 자동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보통 18시간 그냥 자요. 그리고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엄마 젖 대주면 쪽쪽쪽 빠는 거. 그리고 특이한 게 뭔가 잡아주면 꽉 잡습니다. 잡기 반사. 이런 몇 가지 반사 외에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안이 비설신 오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뇌 기능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감각이 발달하는데 처음에 태어나면 근실해가지고 멀리 있는 거 안 보여요. 색깔은 좀 구분하고 생후 1년 정도가 돼야 시력 1.0 수준이 된다. 청각도 큰 소리만, 작은 소리는 느끼지 못하고, 근데 후각은 일찍 발달한다. 특히 어머니 전 냄새는, 그리고 미각 중에서 이제 이 단 거는 좋아하는 이제 이런 등등.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 5가지 감각이 서서히 발전한다. 이제 그러면서 나라는 자기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할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나,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 하여튼 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식 주체로서의 나,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 내가 지난주에 거기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떠들었지 라고 나를 돌이켜보는 거. 이거 인식 대상이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인식하는 주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그 감각이 발전하고 뇌가 발전하면서 나는 이런 외부 세계와는 다른 이런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한 달 전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가 계속 연결된 동일한 존재다 라는 인식,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기억으로,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것을 기억으로 축적하고, 그리고 외부 세계와 서로 주고받는 역동적인 조직체인 동시에 뭔가 나의 가치를 고양시키려는 자기 존중감, 나를 소중한 존재로 발전시키려는 자기 존중감의 욕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개념이 발달하는 데는 육체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면 얘는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얘도 따라와? 얘도 따라와? 이 몸은 같이 움직이니까 나랑 같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 여기도 감각이 있고 여기도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에는 감각이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등등 나와 나 아닌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 핸드폰은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요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핸드폰은 우리의 이제 새로운 장기가 됐다. 항상 갖고 다니니까. 이게 나랑 같이 움직일 때마다 늘 따라다니니까, 늘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몰다가 폐차 처분하려면 아프죠? 이게 내가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도 이렇게 이 몸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요게 나구나. 요게 세상과 다른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어떤 경험을 하면 그거를 이미지로 구성해서 머릿속에 표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표상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후 18개월이 되면 벌써 감각한 거를 그 순간순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으로 해서 내면 속에 아, 저거 맛있는 거였지 라고 정신적인 심상을 하게 되고 조금 되면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자기 몸에 대한 바디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마가 너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언어 자체가 나 배고파 저거 내 거야 이 나 내 거 이제 이런 언어 속에서 나라는 개념 자기라는 개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원래 이 자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형성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자기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제 제시한 건데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그래서 물질적 자기는 신체적 건강, 외모, 재산 이런 거. 그 정신적인 것은 내 성격, 지적인 능력, 내가 이룬 성취, 인생관, 가치관 이런 거. 그리고 사회적 자기는 나 외의 관계, 가족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나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마다 이 중에 중요시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돈? 재력? 물질적 재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건강? 아니면 사회적 지위? 신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영역에 여러 가지로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이것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 외모가 어떤가? 우리 재산이 어떤가?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 내 대인관계 능력이 어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등등을 고려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야. 괜찮은 거지. 그래서 현실적 자기, 내가 보니까 70점 정도야.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100점이 되고 싶어. 최소한 90점은 되고 싶어. 근데 나는 70점이야. 그럼 만족하겠어요? 또 나는 만족해. 근데 우리 부모가 너는 70점이면 안 돼. 90점은 돼야 돼. 아니면 배우자가 우리 재산 이거 갖고 안 돼. 아파트 하나 갖고 안 돼. 하나 더.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현실적으로 나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와 비교를 하게 되고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인물도 괜찮고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잘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잘 나가는 사람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그 배우자가 높은 직위의 상류계층이면 얼마나 배우자에게 기대를 많이 하겠어요. 그 기대를 채워주려면 힘든 겁니다. 제가 서울대 학생들이 행복도가 높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부모와 여러분 저 지방에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플래카드 걸리잖아요. 그럼 막 동네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리 동네를 이제 이렇게 세울 천재가 나타났어라고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C, D, F 이 기대 등등 이제 이러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나도 A 맞을 수 있어 라고 내가 이제 가능한 자기,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괴리가 있더라도
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 일부만 말씀드리면 이 자기 개념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측면에 따라서 우리의 괴로움이 달라진다. 자존감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해서 형성한 건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행불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심리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부처님이 오시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인간 사회는 나라는 망상에 집착하는 자기장애 환자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그리고 인류 역사는 자기장애 환자들이 펼치는 이전 투구의 기록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저 여의도 가면 더 심해. 자기장애 환자들은 나라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다니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우리가 삶이 이렇게 괴로운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라는 아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개념은 우리 마음이 발달시킨 허상이지만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개념의 그 공성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법 무아론을 주장하신 게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집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다. 무명 때문이다. 그 어떤 어리석음이냐면 나를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 어리석음. 이게 이제 악연과 아집이라는 망념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나를 강화하고 영원히 존속시키려는 욕망을 지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 요새 돈이 무성사야. 그러니까 모든 건 돈으로 얘기하는데 돈 세상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에서 돈 세상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능력,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요새 셀럽 되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테레 한번 나가려고. 이게 인간의 아집인데 이게 이제 그런 내가 뜻대로 안 되고 약화되거나 손상되면 불안, 분노, 우울을 느끼고 내가 파괴돼서 소멸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불안, 결국 생사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위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미혹돼서 망념을 지니게 되었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 사회화, 결국 세뇌, 가스라이팅. 요새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불교식 용어로 하면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혹. 우리는 어떻게 미혹되는가? 우리는 이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감각. 유전자가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쳐. 유전자가. 그래서 이 내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이 몸이라는 색성, 향미, 촉, 이 감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를 인식하고 어떤 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중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저 북한산 수천 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재행무상이고. 그런데 구름은 금방 있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감각에.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바위는 어제 봐도 그대로, 1년 후에 봐도 그대로. 저거는 실제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변화하지 않는 게 없다. 다만 빨리 변화하는 것과 느리게 변화하는 것만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감각으로는 느리게 변화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저거는 실제하는 거야 라고 믿게 되고, 또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 당하죠. 너 인류 대학 가야 돼. 가서 성공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등등. 또 학교 가면 교사들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등등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사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계급 사회입니다. 최상층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자들을 도와 보조하면서 뭔가 고물을 얻어먹는 지배계층이 있고, 바닥에는 그 사람들에게 피지배 당하면서 노동과 전쟁에 끌려다니는 피지배 계층이 있어요. 이 최상층 권력자는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한다. 부처님이 사셨던 그 인도 사회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계층, 밑에 뭐 불가촉 천민도 있지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우리는 서로 종자가 달라. 그래서 우리끼리 결혼해. 너희하고는 함부로 넘보지 마. 그리고 너희는 이런 일 하는 게 너희들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넘보지 말고 감히 뭐 저항하거나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분수대로 살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라고 가스라이팅을. 인도에서만 그랬나요? 뭐 중국에서도 왕이 있잖아요. 왕. 그럼 신하들 모아놓고 충성, 충효사상. 그래서 신하들은 그냥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면 왕권을 왜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것도 우스운 게 뭐냐면, 아니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왕권을 물려줘. 그럼 신하들이 거기 가서 또 전하, 왜 그래요? 충성해야 된다라고 왕이 신하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 나가요? 왕이 먼저 나가요? 저 밑에 있는 쫄병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먼저 죽어. 나중에 최후에 살아남는 것은 왕이야. 노동자,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바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배계층이 일부 나눠 먹고 제일 큰 덩어리는 어디로 가? 왕한테 가.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게 옛날에만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 그 냉철한 독일인들이 이 히틀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런 참혹한 2차 대전을 경험했고, 그 결과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무수하게 죽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만 그래요? 이거 정치적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 말을 믿고 막 그냥 울고 불고, 수령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그냥 전장에 가서 그냥 내가 목숨 바쳐.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가서 죽고, 그래서 이득 보는 건 누구죠? 최고 권력자예요. 저 북쪽에만 그래요? 남쪽에도 이런 사람들 말 믿고 이렇게 나가서 할렐루야. 이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평등 사회인가요? 현대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소위 사장단, 임원들, 관리자에 해당하는 머슴들을 거느리고, 머슴이죠. 큰 회사에 중간급 머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입사원들, 새로운 젊은 머슴들 교육시켜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 발전시키라고. 그럼 이런 노동자들이 일해서 번 돈은 일부는 월급으로 나눠주고, 더 큰 놈은 사장단 임원들이 먹고, 최고에 있는 사람은 큰 덩어리를 먹는단 말이죠. 이런 구조가 지금 현대 사회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나 과거에는 우리 임금님에게 충성해야 된다. 사육신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가스라이팅 당한 희생자 아닌가요? 그 어린 무력한 왕을 위해서, 물론 뭐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목숨도 바칠 만큼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충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아마 북한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돼서 죽은 사람들 영웅 칭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그 전쟁에 참전한 결과로 얻은 이익은 그 열매는 누가 먹나요? 이렇게 뭐 영웅이라고 대충 해주면서 사실상,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월급 올려줄게, 열심히 해, 조금 더 잘하면 승진시켜줄게, 임원해줄게 라고 연봉과 승진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한다. 그러다가 나이 40, 50대 돼서 이제 늙어가지면 이제 조용히 나가주세요. 명예퇴직 버리는 거예요. 써먹다가. 자,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한 우리는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어야 된다.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더 높은 계층이 돼야 돼. 저 강남으로 이사 가야 돼. 높은 큰 아파트 사야 돼. 외제차 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의 계급 사회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결과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기 개념,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망념이자 집착이 된다는 거죠. 이거 실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의해서 학습된,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막 학원, 뭐 요새 4세 의대반, 어릴 때부터 의대 가려면 유치원부터 특별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밤늦도록 이렇게 과외받고 시험 보고 또 큰 좋은 회사 가려고 면접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아파트 큰 거 마련하고.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요새 인기 드라마인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슬픈 이야기.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왜 이 사람 이렇게 살아요? 지금은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어떤 조련사에 의해서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져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달리는 경주마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입시 경쟁, 아파트 경쟁, 승진 경쟁. 그래서 서로 그냥 한 발자국 더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 빼고. 하여튼.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기로는 모든 것은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일시적 현상이지 항상 하지 않다. 무상한 것이다. 그게 무아론. 나도 그러하고 나라는 존재도 그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항상 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재범무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실제한다고 믿는 것의 공성을 깨닫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라 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여러 가지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우리. 그래서 나라는 개념, 물질적 자기, 심리적 자기, 사회적 자기, 돈 많이 벌고 더 아름답고 성형수술도 하고 막 자기 개발해서 그냥 뭐 관계능도 흘리고, 그리고 막 텔레비에 나가서 그냥 셀럽도 되고 막 이런 등등 을 하려는 게 우리의 이 망념과 집착인데, 이게
네? 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온 망념이다. 그래서 이게 공성,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그 허공과 같은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지혜를 획득해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생로병사를 비롯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용당하고 억압당했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다. 특히 부처님이 사셨던 그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2600년 전에 인도에서는 더욱 그랬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 이런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라는 메시지를 전한 인간 해방 운동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나의 가치관 다 이거 허공이야. 까짓 건 뭐 내가 그거 끄당기겠어? 마음대로 살아. 낙공에 빠져가지고 막행막식 하면서 뭐 부모? 부모는 뭔 놈의 부모야. 사장님? 네가 뭔데? 뭐 이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런 업을 하면 그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중도론입니다. 진공묘유. 저게 공하지만 사실은 공하지만 묘하게 또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지희대사께서 말씀하신 일심상관, 공가중. 실제는 이렇게 공하지만 그러나 현상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진다. 그래서 어느 쪽에 빠지지 말고 그 중도, 공하지만 진공이지만 묘유하고 또 묘유하지만 허공인. 그래서 이 공에 빠지면 인생이 허무해져. 이 가에 빠지면 집착이 생겨나서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어느 양변에 가지 말고 중도에 머무는, 그게 그거고, 공이 가고 가가 공인 그런 경지를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망념이 한편으로는 집착을 만들어내는 망념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또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는 이런 공, 가, 중도를 지니고 살아라 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저는 심리학자로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무명에서 생긴 여러 가지 아집, 법집, 삼독, 연기설, 그리고 여기에는 유식학파가 주장하는 아뢰 연기설도 있고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 연기설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석적 여러 이론이 많아요. 특히 인지적 입장에서는 불교에서는 망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낸다. 그래서 어떤 망념이 어떤 장애를 만들어내는지 그 망념을 알아야 그 망념을 변화시켜서 치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통합적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중중무진 연기, 이게 그래서 인연이 합쳐서 업이 되고 업이 과보로서 정신장애, 괴로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천적으로 형성한 그런 심리적인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나에 집착하는 것, 자기에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사 문제에 빠뜨리는, 특히 죽음 불안을 갖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